흙바람이 애는 듯 불어닥치는 산등성이 위로 검푸른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땅을 내려다보며 금방이라도 벼락을 내리꽂을 듯한 살벌한 기세였고 그 기운이 사람의 속까지 서늘하게 파고들었었죠. 직원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인 폐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늘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고 좌우선이 가리키는 방향은 인간이 감히 범접해서는 안 될 땅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씨는 똑똑히 깨달았어요. 이것은 명당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왕이 나올 천하의 길지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용의 목을 쳐서 그 피를 빨아먹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눈앞에 펼쳐진 청룡산의 능선을 바라보았죠. 산새가 꿈틀거리는 거대한 짐승의 척추처럼 굽이치다 급격하게 솟구친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기가 문제였고 저곳에 쇠를 받고 흙을 덮는 순간 이 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는 수백 가구의 숨통은 끊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산바람 소리보다 더 무서운 김판서의 서슬퍼런 협박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찾지 못하면 내 칼이 자네의 목을 찾을 것이네. 박 씨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산을 죽이고 마을을 몰살시킬지언정 당장 내 목숨은 부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붓을 꺼내 지도 위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 점은 마치 산의 급소에 박히는 핏방울처럼 보였죠. 시간을 거슬러 며칠 전 김판서의 사랑방은 숨막히는 침묵과 향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인 김판서는 비단 방석 위에 비스듬히 앉아 장죽을 빨고 있었고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웠습니다. 방바닥에는 이미 수십 장의 산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옆에는 쫓겨난 직관들이 남기고 간 보찜들이 굴러다녔습니다. 김판서는 가문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갈망했는데 단순히 지금의 부와 권력에 만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대손손 왕후장상의 씨가 마르지 않는 전설 속의 명당을 원하고 있었죠.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그때 김판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박직관, 자네가 보는 눈이 남다르다는 소문을 듣고 불렀네. 내 조상을 모실 자리 하나 찾는 게 이리도 어렵단 말인가. 박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명당이라는 것이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기는 곳이라 인력으로 쉬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게다가 대감께서 원하시는 제왕의 기운이 서린 곳은 더더욱 희귀하여.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김판서가 곰방대로 재떨이를 탁 내리쳤습니다. 핑계는 듣고 싶지 않네. 재물은 원하는 만큼 주겠네. 논문서를 원하면 논문서를, 금괴를 원하면 금괴를 줄 것이다. 그리고 서늘하게 덧붙였죠. 허나 이번 달 금음까지 찾아오지 못하면 자네는 내 집 문지방을 살아서 넘지 못할 걸세.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김판서의 뒷배와 권세라면 직원 하나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길로 박 씨는 미친 사람처럼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주산인 청룡산은 산세가 험하고 기운이 강하여 예부터 범상치 않은 곳이라 불렸고 박 씨는 산의 뼈대라 할 수 있는 갈룡을 따라 며칠 밤낮을 걸었죠. 갈룡이란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기운의 줄기였습니다. 한 고을이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맥이었고요. 보통의 묘자리는 이 갈룡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가지인 지룡에 쓰는 법이었습니다. 거대한 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김판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평범한 자리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풀뿌리를 캐먹고 이슬을 핥으며 산을 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발견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청룡산의 중턱, 용의 목에 해당하는 잘록한 혈처였습니다. 그곳은 기가 응집되다 못해 터져나올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풍수를 조금이라도 배운 자라면 누구나 감탄할 만한 형세였지만 동시에 누구도 감히 묘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할 자리였죠. 이곳은 기운이 머무는 집이 아니라 기운이 지나가는 고속의 통로였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막으면 둑이 터져 홍수가 나듯 이곳을 막으면 산의 분노가 재앙이 되어 닥칠 게 뻔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마을로 내려가는 수맥과 지기가 시작되는 발원지였습니다. 이곳을 건드리면 마을의 우물은 마르고 땅의 기운은 썩어 들어갈 터였죠. 금기 중에 금기, 천벌을 받을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결국 김판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보찜 속에는 청룡산의 지도가 들어 있었고 지도 위에 붉은 점은 선명했습니다. 김판서는 지도를 보자마자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군. 이곳이 바로 그곳이란 말이지. 김판서의 눈은 이미 황금빛 미래에 취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 양심을 걸고 쥐어짜듯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마님, 하오나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 자리는 용의 목에 해당하여 기운이 너무나 강맹합니다. 자칫하면 그 기운에 눌려 화를 입을 수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그곳의 맥을 건드리면 산 아래 마을의 지기가 끊어질 우려가. 김판서가 박 씨의 말을 잘랐습니다. 마을의 지기? 그따위 것이 내 가문의 번영보다 중하단 말인가? 어차피 저 아래 것들은 내 땅을 파먹고 사는 미물들이야. 내 가문이 잘 되어야 저들도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을 것 아닌가. 그는 한 번 더 못 박듯 말했죠. 기운이 강하다고? 내 조상의 뼈가 그 기운을 받아먹으면 내 자손들은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이다. 그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한가? 김판서는 서한 서랍을 열더니 묵직한 돈주머니를 박 씨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눈빛으로 덧붙였어요. 이 일은 자네와 나 그리고 내 신복들만 아는 비밀일세. 만약 입을 함부로 놀려 마을놈들이 알게 된다면 그날이 자네 제삿날인 줄 알게. 박 씨는 돈주머니를 챙겨 들고 뒷걸음질 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머니의 묵직함이 마치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었죠. 그날 밤 달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야심한 시각, 김판서의 사가 뒷문이 은밀하게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장정 10여 명과 상여 하나가 소리 없이 산을 향해 움직였고 상여에는 김판서의 조보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쓴 묘를 파헤쳐 이장하는 것이었죠. 행렬은 숨죽인 채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박 씨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산신령이 뺨을 후려치는 것만 같았고 산짐승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불경한 침입자들을 노려보는 듯 했죠. 목적지인 용의 목혈처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요함이었고 김판서는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파라. 장정들이 괭이와 삽을 들고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흙을 찍어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땅을 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겉흙을 걷어내고 속흙이 드러나자 흙의 색깔이 검붉게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굳은 피가 섞인 듯한 진흙이었습니다. 비릿한 흙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인부 중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마님, 흙에서 피 냄새가 납니다요. 이거 불길한 것 아닙니까? 김판서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이것은 혈자리라 기운이 응축되어 붉은 것이다. 아주 제대로 찾았구나. 계속 파라, 더 깊게. 박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명당의 혈토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땅의 살점이 뜯겨나가며 흘리는 고통의 흔적이었죠. 구덩이가 점점 깊어질수록 땅속에서 웅웅거리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땅 아래 거대한 짐승이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김판서에게 그 진동은 용이 승천하기 위해 꿈틀대는 전조로만 들렸습니다. 그는 흥분으로 얼굴이 벌개져 구덩이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덩이가 충분히 깊어지자 준비해온 관을 내리게 했죠. 그런데 그 관의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직사각형 관이 아니었고 관의 아래쪽이 뾰족하게 깎여 있었으며 내 귀퉁이에는 날카로운 쇠말뚝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시신을 편안히 모시는 관이 아니라 땅을 찌르고 들어가 박혀버리는 거대한 쐐기였죠. 박 씨가 경악하여 물었습니다. 대감, 관 모양이 어찌? 김판서가 음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용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목을 확실히 찔러 눌러야 하지 않겠나? 이 관이 박히면 천년만년 이 땅의 기운은 오로지 우리 가문만의 것이 될 게야. 박 씨는 그제야 김판서의 광기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당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땅을 고문해서라도 기운을 강탈하려 했던 거였죠. 이것은 풍수가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말리고 싶었으나 김판서 옆에 선 호위무사의 칼자루가 번쩍이는 것을 보고 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관이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밧줄이 풀리고 육중한 관이 바닥에 닿는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이 크게 울렁거렸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듯 산 전체가 휘청했습니다. 인부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들고 있던 횃불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 같은 바람소리가 계곡을 타고 올라왔죠. 키에엑 마이너스. 그것은 바람소리라기보다는 땅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찢어지는 비명 같았습니다. 박 씨는 귀를 막고 주저앉았고 그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용이 울고 있었어요. 목에 가시가 박힌 지룡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판서는 그 소리를 듣고 광소를 터뜨렸습니다. 들리느냐? 용의 울음소리다. 이제 이 땅의 기운은 다 내 것이다. 어서 흙을 덮어라. 한 줌의 기운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단단히 다져라. 인부들은 공포에 질려 허겁지겁 흙을 퍼부었습니다. 검붉은 진흙이 관을 덮었고 뾰족한 쐐기 모양의 관은 점점 더 깊이 땅의 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흙이 차오를수록 산의 울림은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섬뜩한 냉기가 주변을 감쌌죠. 흙을 다지는 망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산의 심장 박동을 억지로 멈추게 하려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봉분이 완성되고 때를 입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산은 다시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죽음의 침묵이었어요. 김판서는 완성된 묘역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세상은 내 발 아래 있다. 그는 박 씨에게 두툼한 전대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이 돈이면 내 놈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것이다. 당장 이 마을을 떠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박 씨는 돈주머니를 챙겨들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 그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산의 살기가 살갗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우물가에 모여 웅성거리는 아낙네들을 보았습니다. 박 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 옆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야. 우물물이 왜 이래? 박 씨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고 곁눈질로 우물을 보았습니다. 두레박에 길어올린 물은 맑은 샘물이 아니었습니다. 핏빛이 감도는 흙탕물이었죠. 아낙들이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맑았던 물이 하룻밤 사이에 일이 되다니 마을에 무슨 흉한 일이라도 생기려는가 봐. 박 씨는 심장이 덜덜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앙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그는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려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는 고갯마루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청룡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산은 여전히 검은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산의 정상 북은 김판서가 묘를 쓴 그 자리에서 검은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으며 불길하게 맴돌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산이 흘리는 검은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용의 목에 박힌 쐐기. 그것은 가문의 영광을 위한 열쇠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앗아갈 지옥문이 빗장을 연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저주받은 땅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쇠 비린내가 났습니다. 청룡산 자락에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시각, 김판서의 저택 대문은 활짝 열려 닫힐 줄을 몰랐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돼지 삶는 김이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고 풍악 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를 메웠죠. 이장을 마친 지 불과 한 달. 한양으로 떠났던 파발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전한 소식은 가문이 뒤집어질 경사였습니다.
김판서의 장자가 과거 급제도 모자라 장원을 차지했다는 비보였죠.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은 하인들부터 사랑채에 모인 문객들까지 모두가 김판서의 영험한 결단력을 칭송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김판서는 붉은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술잔을 높이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과 오만함이 번들거렸습니다. 조상의 묘를 옮기자마자 대번에 이런 효험이 나타나다니. 박지관 놈이 실력 하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며 옆자리에 앉은 박지관의 어깨를 으스러져라 두드렸습니다. 천하의 명당을 잡아주었으니 자네는 내 은인일세. 호탕한 웃음소리가 사랑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술잔을 받는 박지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부 섞인 축하를 올렸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가 잡아준 자리는 용의 목을 조르는 형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발복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단말마에 가까운 광기라는 것을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잔치가 무르익어 밤이 깊어질수록 저택의 불빛은 더욱 화려하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담장밖 마을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러 왔던 소장농들은 떡과 고기를 얻어먹으면서도 왠지 모를 한기에 몸을 떨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는데도 마을 입구의 당산 나무가지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괴기한 소리를 내질렀죠.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짐승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무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을의 안악들이 물을 기르러 정당 우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우물은 수백 년 전 마을이 처음 생길 때부터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 마을의 생명줄이라 불리던 곳이었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곳만큼은 맑고 차가운 물이 넘쳐 흘러 인근 마을에서도 물을 얻으러 올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칠성내가 익숙한 솜씨로 두레박을 던져 넣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첨벙하는 청량한 소리가 들려야 했으나 밧줄을 타고 전해지는 느낌은 툭 하는 둔탁한 진동뿐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린 칠성내가 밧줄을 당겨 올리기 시작했는데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이윽고 두레박이 우물난간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칠성내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레박 안에 담긴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끈적하고 검붉은 진흙이었고 마치 짐승의 내장을 갈아 섞어 놓은 듯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명 소리에 놀라 달려온 다른 안악들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은 우물 바닥은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 있었고 바닥에는 검붉은 흙덩어리들만 흉측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갈라진 틈 사이로는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뜨거운 입김을 내뱉는 듯한 섬뜩한 광경이었죠.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촌장을 필두로 마을 장정들이 우물가로 몰려들었고 누군가 밧줄을 타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역한 비린내와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열기 때문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탄식했습니다. 이 우물은 이 마을의 핏줄과도 같은데 핏줄이 말라버리고 그 자리에 붉은 진흙이 찼다는 것은 예사로운 징조가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산 중턱, 김판서가 새로 묘를 쓴 청룡산 줄기로 향했습니다. 우물이 마른 것이 김판서의 이장 시기와 맞물린다는 불길한 예감이 사람들의 뇌리를 스쳤죠. 마을 사람 몇몇이 김판서의 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물이 말라 식수조차 구할 수 없으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호소였지만 김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여 가문의 기운이 하늘을 찌르니 그 석이 어린 기운을 받들고자 땅의 물길이 잠시 바뀐 것뿐이다. 그는 이렇게 일축했고 오히려 우물 따위에 연연해 경사스러운 날 초를 치지 말라며 하인들을 시켜 마을 사람들을 문전박대했죠.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촌장은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땅이 노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저리도 오만할 수 있는가 싶어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더욱 흉흉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는데
도둑을 보고 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두려운 존재를 보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듯한 울부짖음이었고, 개들은 하나같이 김판서의 선영이 있는 청룡산 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컹컹거리며 울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아무리 달래고 혼을 내도 소용이 없었죠. 외양간의 소들은 고삐가 끊어져라 날뛰며 벽에 머리를 들이받았고, 닭들은 회에서 떨어져 푸드덕거리며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마주한 광경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 울어대던 개들이 모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죽은 모양새가 기괴했습니다. 개들의 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굳어 있었으며, 입은 찢어질 듯 벌린 채 혀를 길게 빼물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공포를 목격하고 심장이 터져 죽은 듯한 모습이었죠. 외양간의 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과 코, 귀에서 검붉은 피를 쏟은 채 쓰러져 있었고, 마을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마을 골목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탄식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김판서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불순한 의도로 몰아갔습니다. 자신이 큰일을 이루자 이를 시기한 아래 것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가축을 해코지한 것이라며 역정을 냈죠. 김판서는 사가 노비들을 풀어 마을을 감시하게 하고 묘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살리기 위해 굿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미신으로 민심을 어지럽힌다며 멍석말이를 하겠다고 위협했죠. 권력의 눈이 먼 그의 눈에는 땅이 흘리는 피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시기하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반항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박지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꿈속에서 거대한 용이 목에 날카로운 쐐기가 박힌 채 자신을 노려보며 울부짖는 소리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김판서 몰래 묘소 근처를 둘러보았습니다. 명당이라 칭송했던 그 자리는 불과 며칠 사이에 기운이 변해 있었습니다. 봉분 주변의 잔디가 누렇게 말라 죽어 있었고 땅바닥에서는 쉴 새 없이 지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관이 품에서 패처를 꺼내 들자 자침이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침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잃고 미친 듯이 회전하는 것은 지맥이 끊어져 땅의 기운이 요동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박지관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용의 목에 칼을 꽂았으니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지룡이 피를 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의 붉은 진흙은 지룡의 피였고 가축들의 죽음은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견디지 못한 탓이었죠. 그는 공포에 질려 김판서를 찾아가 이장을 물러야 한다고 아니면 적어도 비보풍수라도 써서 땅의 노여움을 달래야 한다고 읍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채 문을 열기도 전에 김판서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또 다른 전갈이 왔는데 이번에는 조정의 고관대작이 김판서의 아들을 사위로 삼고 싶다는 혼담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한 김판서 앞에서 차마 불길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던 박지관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지금 찬물을 끼얹었다가는 자신의 목이 먼저 달아날지도 모른다는 비겁한 생존 본능이 그의 양심을 짓눌렀고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쳐 물러났죠. 그 시각 마을 우물가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물 바닥은 이제 완전히 굳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갈라진 틈새마다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며 역한 유황 냄새를 풍겼습니다. 한 노인이 돌을 집어 우물 안으로 던졌습니다. 돌이 바닥에 닿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땅 밑 저 깊은 곳에서 쿠구궁 하는 미미한 진동이 울려왔죠. 마치 잠자던 거수가 깨어나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나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올라오는 공포, 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지 않았는데도 대낮부터 어둑한 기운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새들은 더 이상 청룡산 쪽으로 날아가지 않았고 산짐승들은 떼를 지어 마을을 지나 어디론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가 사람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오직 살기 위해 산을 내려와 주랭랑을 치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죠.
자연의 미물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숨통이 끊어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 위에 얹혀 사는 모든 생명체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김판서의 집 담장 너머로 다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이제 흥겹기는커녕 기괴한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고 붉게 물든 노을이 청룡산 능선에 걸리자 산의 형세가 마치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용의 형상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 섬뜩한 붉은 빛은 김판서의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집어삼킬 듯 너울거렸고 바람에서 쇠 비린내가 더욱 짙게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나 병재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저주, 끊어진 지룡의 통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죠. 땅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척추를 거슬러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내리꽂히는 거대한 비명이었죠. 지팡이를 짚고 있던 무연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황급히 굴러갔고 바람소리 하나 없는 고요한 밤이었는데도 그의 귓가에는 산맥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은 땀으로 축축해진 등을 펴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을 청하던 초가 삼간의 방바닥이 마치 펄펄 끓는 가마솥 위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나 자연의 조화가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 인간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그 무엇인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토해내는 단말마였습니다. 무연은 더듬거리는 손길로 대나무 지팡이를 찾아 쥐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지만 맹인인 그의 감각 속에서 이 마을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죠. 흙 냄새 대신 비릿한 쇠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바미스를 머금은 풀벌레들의 합창 대신 땅 속에서 무언가 긁히고 끊어지는 소름 끼치는 소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마을 뒤편 검게 웅크리고 있는 청룡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전 김판서가 조상의 묘를 이장했다는 그곳에서 지금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연은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멀기 전 스승을 따라 수없이 오르내렸던 길이었지만 오늘의 산은 그가 알던 인자한 청룡산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거부하듯 울렁거렸고 길가에 늘어선 소나무들은 생기를 잃고 말라 비틀어진 채 마치 고통스러운 손가락을 비틀며 그를 막아서는 듯 했습니다. 산중턱에 다다르자 역한 기운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무연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의 혈맥을 타고 흘러야 할 맑은 기운이 뚝 끊긴 채 검붉은 도끼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마치 목이 졸린 짐승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듯 끈적하고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무연은 숨을 헐떡이며 김판서 가문의 묘역이 조성된 곳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차마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너무나도 흉포하여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흐름을 막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숨통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무연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갈룡은 산맥의 척추요, 지룡은 땅의 기운을 나르는 혈관입니다. 명당을 찾는다는 것은 그 혈관 중 기운이 뭉친 곳을 찾아 숟가락을 얻는 일이지 혈관 자체를 잘라내어 독차지하는 일이 아니었죠. 김판서가 묘를 쓴 그 자리는 청룡산의 목덜미, 즉 기운이 마을로 내려가는 가장 좁고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박지관이라는 자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알면서도 묵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숨통을 끊어놓은 것이 분명했죠. 무연은 땅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파고드는 흙이 뜨거웠고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잘려나간 짐액에서 솟구치는 대지의 피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이 목에 칼이 박힌 채 꺽꺽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울림이 산을 타고 내려가 마을의 우물을 말리고 짐승들을 미치게 만든 것이었죠. 지금 당장이라도 저 봉분을 파헤치고 싶었으나
무연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김판서의 권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응축된 살기가 폭발하여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위태로운 형국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 끔찍한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땅이 완전히 숨을 거두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무연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지룡의 통곡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그를 재촉했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은 창백했고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을 정당 우물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밤새 들려온 짐승들의 괴상한 울음소리와 며칠째 바닥을 드러낸 우물 때문에 민심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옷가지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운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무연은 우물가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말라붙은 우물 바닥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그 어떤 호통보다도 명징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우물이 왜 말랐는지 아는가? 하늘이 가물어서가 아니다. 땅의 핏줄이 끊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무연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직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두려운가?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다. 저 산, 청룡산이 지르는 비명이다.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연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산이 비명을 지르다니. 무연은 고개를 들어 김판서의 묘가 있는 산 정상을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참담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판서가 묘를 쓴 그 자리, 그곳은 사람으로 치면 목구멍에 해당하는 곳이다. 숨이 통하고 피가 돌아야 마을 전체가 먹고 사는 자리란 말이다. 그런데 그곳에 묘를 썼다. 단순히 묘를 쓴 것이 아니다. 아주 지독한 쐐기를 박아버렸어.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내심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였죠. 무연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방금 그곳에 다녀왔다. 땅이 울고 있었다. 땅 속에 묻힌 것은 조상의 시신이 아니다. 이 땅의 심장을 찌르고 숨통을 끊어버린 거대한 칼이다. 박지관이라는 자가 김판서의 욕심에 장단을 맞춰 지룡의 목을 쳐버리는 단맥을 저질렀단 말이다. 단맥이라는 말에 노인들은 기겁하며 주저앉았습니다. 풍수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에게 그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고 땅의 맥을 끊으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묘를 쓴 자의 가문까지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무연의 말은 전설이 아닌 현실의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우물이 마르고 짐승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용의 목에 칼이 꽂혔으니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한 땅이 뒤집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조만간 땅이 갈라지고 이 마을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무연의 경고는 저주가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된 재앙에 대한 뒤늦은 통보였죠. 사람들의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가 자기 가문 잘 되자고 우리 모두를 죽이려 든다는 말이냐? 웅성거림은 점차 고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김판서 집안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로 민심을 어지럽히느냐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무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며 호통쳤죠. 너희 주인에게 가서 전하라. 탐욕에 눈이 멀어 천년명당을 찾았다 믿겠지만 그가 찾은 것은 제 무덤이다. 땅을 죽인 자가 어찌 땅 위에서 온전할 수 있겠는가. 하인들은 무연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눈먼 자의 눈동자가 마치 꿰뚫어 보듯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무연은 다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저 흉물을 파헤쳐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지룡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칼을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저 흙탕물만 남은 우물처럼 말라 죽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마른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으나 소리는 산 전체를 뒤흔들었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고 무연만이 흔들림 없이 산을 노려보았습니다. 땅이 한계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룡이 마지막 힘을 짜내 인간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무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땅의 분노가 빨랐던 거죠.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들리는가? 저 소리는 하늘의 소리가 아니다. 땅이 갈라지기 직전의 신음이다. 당장 괭이와 삽을 들어라. 지금 막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존 본능도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헛간으로 달려가 삽을 들고 나왔고 그러자 너도 나도 집으로 달려가 농기구를 챙겨들기 시작했죠. 무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묘 파헤치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곳에 묻힌 것은 단순한 관이 아니라 저주를 품은 흉기였고 그 흉기를 건드리는 순간 억눌려 있던 붉은 분노가 어떤 식으로 터져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연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고 그는 마음속으로 죽은 스승을 불렀습니다. 스승님, 부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굽어 살피소서. 용의 목에 박힌 가시를 빼내는 이 길이 피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산바람에 섞여 비릿한 피냄새가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재앙의 예고편이자 끊어진 지룡이 흘리는 통 안의 눈물 냄새였죠. 무연은 앞장서는 마을 청년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자신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땅과 그 땅을 죽인 인간의 욕망이 부딪히는 처절한 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놈들의 거친 손길에 떠밀려 무연히 진흙바닥에 처박혔을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지팡이는 힘없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흙먼지가 풀썩이는 마당에는 살기를 띤 정적만 감돌았죠. 김판서의 저택 앞마당에는 횃불을 든 사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뒤로는 바짝 마른 입술을 달싹이는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린 채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은 김판서는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눈먼 청년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감히 양반의 조상묘를 능멸하는 요설을 퍼뜨려 민심을 어지럽히느냐. 호통이 떨어지자 무연은 입가에 터진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정확히 김판서의 탐욕스러운 심장을 꿰뚫는 듯 했죠. 무연은 쉰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들리지 않느냐? 당신의 발밑에서 이 마을의 우물 아래에서 땅이 피를 토하며 우는 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김판서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박지관에게 눈짓을 주었고 박지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했죠. 무연의 목소리가 점점 서늘해졌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묻은 것은 조상의 시신이 아니다. 이 땅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작정하고 만든 흉기다.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박지관이 당신에게 진정 명당을 준 것이냐? 아니면 당신의 돈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지룡의 목을 찌르는 비수를 쥐어준 것이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우물은 말랐고 가축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나갔으며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에 울었습니다. 더는 그냥 우연이라 말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죠. 무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룡산 허리춤 그 혈처에 묻힌 관을 당장 파내보시오. 보통의 관이 아니오. 아래가 뾰족한 쐐기일 것이오. 내 귀퉁이에는 칠성판이 아니라 쇠말뚝이 박혀 있을 것이오. 그건 묘가 아니라 땅을 죽이는 못이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판서는 참다 못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놓아라. 사병들이 몽둥이를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죠. 우리 집 소가 죽을 때 입에서 쇠못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꿈에 산신령이 목에 칼이 박혀 피를 흘리며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 그리고 이유 없는 죽음을 견뎌온 민초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누군가 먼저 괭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이어 수십 명이 삽과 낫을 들고 일어났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들의 기세를 사병들이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김판서에 죽여라 하는 고함은 성난 파도 같은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무연은 쓰러진 몸을 일으켜 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뽑지 않으면 오늘 밤 이 마을은 지옥이 될 것이요. 횃불의 행렬이 굽이치는 산길을 따라 뱀처럼 이어졌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달빛을 집어삼켰고 바람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휘몰아쳤죠. 김판서 역시 가문의 명줄이 걸린 묘를 지키기 위해 사병들을 이끌고 헐레벌떡 산을 올랐습니다. 묘역에 도착했을 때 풍경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봉분 주변의 잔디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묘를 둘러싼 소나무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듯 기괴하게 뒤틀린 채 봉분 쪽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썩은 내와 쇠 비린내가 섞인 악취가 피어올랐죠. 박지관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김판서는 사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묘를 건드리는 자는 즉시 베어라. 삽을 든 마을 사람들과 칼을 든 사병들이 대치하며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무연히 부러진 지팡이 대신 맨손으로 땅을 더듬어 짚었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전해져 오는 진동이 마치 커다란 심장이 억눌린 채 뛰는 것처럼 둔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뚝 끊겼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요가 찾아오더니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청룡산을 내려찍었습니다. 우르릉, 쾅. 번개는 하늘에서 아무렇게나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김판서 조상의 봉분 한가운데를 갈랐죠. 섬광과 함께 봉분이 쩍 갈라지고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갈라진 틈 아래로 흙이 아니라 검붉은 진흙 같은 것이 꿈틀거리며 스멀스멀 올라왔죠. 마치 땅이 상처난 살갗을 벌려 안쪽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연은 굳어버린 얼굴로 그 방향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았지요. 땅이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번개가 마지막 신호였던 셈입니다. 이제 땅이 스스로 입을 벌린 이상 사람들이 손으로 확인할 차례였죠. 마을 청년들이 홀린 듯이 갈라진 봉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괭이가 흙을 찍어낼 때마다 비릿한 냄새가 튀어올랐고 손끝에 잡히는 흙은 이상하리만치 뜨거웠습니다. 파내려갈수록 땅속에서 들려오는 웅웅거림이 커져 옆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드디어 둔탁한 나무의 감촉이 괭이 끝에 걸렸습니다. 관이었습니다. 흙이 조금 더 거치자 사람들은 숨이 멎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관의 아래는 뾰족한 쐐기 모양으로 깎여 있었고 내 귀퉁이에는 사람 팔뚝만 한 쇠말뚝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땅에 목줄을 죄어놓은 쇠이빨 같았죠. 뽑아라. 누군가 울부짖었습니다. 수십 명이 달라붙어 쇠말뚝을 붙잡았고 쇠와 돌이 갈리는 소리가 산등성이를 긁었습니다. 끼익. 첫 번째 말뚝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말뚝이 박힌 자리에서 붉은 김이 푹 하고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물러났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묘 파헤치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죠. 무연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시신이 있는 게 아니오. 그리고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덧붙였죠. 저 관은 뽑히는 순간 땅이 참아온 것이 전부 터져 나올 것이오. 쇠말뚝을 잡아당기는 팔들이 다시 한번 힘을 주는 찰나 땅 밑에서부터 쿵 하고 거대한 심장이 한번 뛰는 듯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관이 안에서부터 덜컹하고 들썩였고 사람들 중 누군가는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김판서는 그제야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관의 틈 사이로 검붉은 기운이 새어나오며 땅 전체가 한 번 더 깊게 울었죠. 오래 참아온 비명이 이제 막 입 밖으로 나오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장정들이 한 번 더 힘을 주어 쇠말뚝을 당겼습니다. 끼익. 쇠와 돌이 갈리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말뚝이 빠져나오는 순간 말뚝이 박혀있던 구멍에서 검붉은 김이 푹 하고 치솟았습니다.
유황 냄새와 쇠 비린내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고 사람들이 기침을 하며 물러나는 사이에도 다른 말뚝을 붙잡은 손들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말뚝이 뽑혔을 때 땅이 한 번 크게 뒤틀렸습니다. 발밑이 물결처럼 출렁이며 사람들의 무릎이 꺾였고 누군가가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횃불 하나가 흙바닥에 떨어져 꺼지기도 했죠. 하지만 어둠이 조금 짙어질수록 봉분 속에서 새어나오는 검붉은 기운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세 번째 말뚝이 빠져나오자 관이 안에서부터 덜컹덜컹 살아있는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김판서는 그제야 넋 나간 얼굴로 봉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된다, 내 명당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찢겨나갔습니다. 무연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땅이 숨을 뱄습니다. 마지막 말뚝에 수십 개의 손이 달라붙었습니다. 살점이 벗겨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나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쿵! 마지막 말뚝이 뽑혀 나오는 순간 관뚜껑을 붙들고 있던 못들이 팅! 팅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은 폭풍이 오기 직전의 숨처럼 무거웠죠. 곧이어 쾅! 두꺼운 나무 뚜껑이 허공으로 솟구쳤고 관 속에서 검붉은 액체가 분수처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끈적하고 땅속 깊은 곳의 냄새를 품은 잘려나갔던 짐액에서 터져나온 돼지의 피였습니다. 붉은 물줄기가 먹구름을 향해 쏘아 올려지더니 곧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횃불빛 아래 사람들의 얼굴과 옷이 붉게 물들었죠. 그리고 그때 청룡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마치 누군가 사너리 안쪽에서 돌을 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드득, 뚝, 뚝. 나무 뿌리가 끊어지는 소리, 바위가 미끄러지는 소리,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뒤섞여 한 덩어리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산사태다. 누군가가 외치기도 전에 묘역 뒤편의 거대한 바위가 굉음을 내며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어 사너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흙더미와 바위,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광경은 마치 거대한 용이 몸을 비틀어 자신을 옥죄던 것들을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의 산등성이로 기어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넘어졌고 누군가는 친구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산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흙의 해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작위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길을 아는 것처럼 정확히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갔죠. 김판서의 저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판서는 붉은 비를 뒤집어 쓴 채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담장과 기둥, 기와 지붕, 곡간의 곡식과 금은 보화, 그리고 사람 위에 군림하던 그 모든 권세가 한순간에 흙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가문이. 그 말은 끝까지 문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아래에서 한 번 더 솟구치며 그의 세계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소리가 밤을 갈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천둥은 멀어지고 붉은 비는 잦아들었으며 먹구름이 서서히 갈라지며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죠. 그때서야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죠.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김판서의 저택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위로는 맑은 물길이 생겨 계곡처럼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이 스스로 상처를 씻어내며 죽음이 아닌 흐름을 다시 만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마을 쪽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우물이요. 사람들은 홀린 듯이 산을 내려와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검붉은 진흙과 연기만 뿜어내던 정당 우물에서 맑고 투명한 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죠. 물은 차가웠고 살아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바가지로 물을 떠 입에 대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자연 앞에서의 무릎 꿇음이 한데 섞인 울음이었죠.
무연은 우물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흙 위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러진 지팡이 대신 손바닥으로 땅을 짚자 아까와는 다른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날카롭게 찢기던 진동은 사라지고 깊고 느린 숨결 같은 웅장한 흐름이 다시 깔리고 있었죠. 지룡의 통곡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무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땅은 상처를 씻어도 인간의 욕망은 쉽게 씻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젖은 흙에 손가락을 펼친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땅은 오늘 한번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또다시 시험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저택 쪽을 향해 말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애도라기보다는 경배에 가까운 절이었죠. 권세는 흙으로 돌아갔고 물길은 다시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청룡산은 예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마을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땅을 속이지 마라. 땅은 오래 참아도 한번 화가 나면 정확히 도려낸다. 그리고 밤이 깊으면 누군가는 아직도 꿈속에서 청룡산의 숨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부드럽게 잠든 숨결 같다가도 욕망의 냄새가 스치면 단번에 날카로워지는 숨소리를요. 마을 사람들은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이어진 지룡의 숨이었습니다.